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5월 6일이 되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해방정국에서 그 이승만과 김구를 갈라서게 만든 장덕수의 그 암살 사건을 중심으로 장덕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좌익들은 해방공간이라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는 해방정국이라 그러는데, 이 3년 동안 미군정 시절은 폭력과 테러들이 일상적으로 난무하는 그야말로 난장판 난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 설산 그 장덕수의 암살은 결국은 그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완전히 결별하게 만든 큰 사건이었습니다. 장덕수의 출생이 1895년이었으니까 70 지금 그 이승만 박사하고는 그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있었고, 김구는 이승만 박사보다도 한 살 아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을 형님 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친밀하게 지낸 그런 사이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총재까지 했던 게 이승만이었고, 그때 그 밑에서 처음에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이 됐을 때는 일종의 안창호보다도 서열이 낮았고, 이동희 또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위에 있었고, 김구는 경호실장 정도 그런 직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차차 이동희가 죽고 위에 이제 그 거물급들이 또 사망하고, 또 안창호도 36년이니까 경찰한테 잡혔죠. 상해에서 잡히고, 또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가면서 위에 서열이 급이 있는 사람들, A급 인사들이 사망하거나 또 일본 경찰한테 체포당하거나 또 미국 또 다른 데 망명지역을 옮기거나 상해 임시정부를 떠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김구의 위상이 위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중경 갔을 때 중경 주석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해방정국에서 암살 사건이 3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준호 암살 사건, 그 다음에 여운형 암살 사건, 장덕수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여운형은 공산주의자 좌익이었고, 또 송준호 장덕수는 우익이었는데, 송준호의 암살 사건은 말하자면 반탁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부드러운 반탁운동, 찬탁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 청년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장덕수 암살의 이 배경을 한번 본다면은 왜 죽었는가, 장덕수는 왜 죽어야 했던가. 특히 이제 한독당 간부들, 한독당은 김구가 만든 정당이죠. 해방정국에서 만든 정당인 임시정부 중경 요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한국독립당, 한독당이었습니다. 한독당 간부들이 특히 이제 신탁 통치뿐만이 아니라 장덕수는 단독 정부를 이승만 박사를 옹립을 해가지고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미 1946년 2월에 북한 임시인민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미 정부 수립의 형태를 갖추고 토지개혁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덕수 같은 인물이 지금 이승만 박사가 가장 그 중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총재까지 했으니까 이승만 박사를 옹립하는 단독 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46년 6월 정읍선언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단독 정부 수립의 대표적인 이론가라 논리 개발에 동분서주를 했는데, 한독당 한부들은 장덕수를 지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칠레하게 성토를 했고, 1947년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장덕수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한독당 청년들에 의해서 권총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망이 들어갔는데 그 암살을 시행했던 사람들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단독 범행해야지. 배우에 누가 지시를 했느냐? 해서 미군정은 배우로 김구를 지목을 해가지고 김구가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관계없다 해서 형사를 쳤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이승만 생각에는 김구가 배우의 조종자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김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승만 박사가 자기 자신을 두둔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또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과는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덕수는 그 당시에 해방되기 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이런 그 문인으로서 가장 눈피를 날렸던 인물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광수 최남선입니다. 뭐 이광수는 1919년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데 맹활약했고, 바로 이광수 밑에서 28 독립선언 작성의 조교, 어시스턴트, 조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장덕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덕수는 그야말로 식민지 항일운동뿐만이 아니라 또 해방전국에서 이 좌익과 우익을 넘나들면서 맹활약을 했던 항일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면서 또 언론가이자 대학 교수에서 아주 다재다능한 그러한 그 수재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방공간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왜 건국해야 되느냐, 건국의 논리와 그 다음에 건국의 방략을 마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군정 수뇌부가 인정할 만큼 영어가 뛰어났고, 또 전일본 대학생 웅변대에서 우등할 만큼 일본어가 뛰어났습니다. 지식과 경륜에서 발군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뭐 경력이 뭐 12년 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학을. 우리나라 유학생 항일운동가 중에서 서구 문명을, 유학 시절을 가장 장기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인물, 10년 이상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없어요. 근데 장덕수가 12년 정도 했거든요. 미국하고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영어와 일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홀딱 반해버렸다 그래요.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견과 지적인 면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장덕수는 1894년 황해도 재련군에서 태어나서 1966년 그 와세다 대학의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던 수재였습니다. 우리나라 항일운동가 중에서 와세다 대학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된 인물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와세다 대학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항일운동가들이, 지주 아들들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장덕수는 그 다음 대학 졸업 후 이듬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받들고 항일단체인 신한청년당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항일운동,
여운형을 만난 것이 그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여운형이 박헌영이가 주세죽하고 상해에서 결혼할 때 주례를 쓴 사람이 여운형이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28 독립선언에 관여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기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강수와 더불어 28 선언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국내에 잠입을 하려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전남에 제가 알기로 하이도인가? 거기 이제 귀향이 아니고 그 감옥소로 가게 됐는데 장독수가 이제 왜 풀려나게 되느냐, 다시 일경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데 이 장독수가 풀려나게 되는 데는 여운형의 도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운형은 그 일본 정부가 3.1 만세운동에 놀란 나머지 이 여운형 자신을 동경으로 초대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대화를 초청을 했을 때 이 여운형은 장독수를 통역사로 고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독수가 원컨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이도에서 수감 중이던 장독수가 풀려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장독수가 유명해진 것은 불과 그의 약간의 나이 26살에 동아일보가 김성수에 의해서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초대 주간으로 발탁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불과 26살 되었습니다. 근데 1920년대 이 당시에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주도권 경쟁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레닌이 이동희에게 보낸,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정치 자금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정치 자금이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하바롭스크 또 상해 쪽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그 자금이 또 여러 가지 식민지 서울 장안에서 퍼지고 했는데 레닌이 보낸 자금의 유용 문제가 터지면서 장도소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서울 청년회 간부들이 연루가 되고 또 그 자신도 장덕수도 레닌의 자금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1923년 또다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장덕수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승만 박사를 만났고 하와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또 오레곤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공산주의와의 인연을 끊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과 런던 정치경제대학을 거친 후에는 1936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귀국 후에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성전문학교라는 것이 고려대학의 전신이죠. 교수가 되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보성전문학교 시절에 일제 식민지 총독회에 있는 일본 경찰이 굉장히 그 사찰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교사들이라든 무슨 말을 하는가 감시도 하고 했는데, 일본의 그 조선민족 말살 정책으로 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총독부 정책에 순응하는 운동을 취하기도 했던 겁니다. 좀 부드럽게 일본 통치에 대해서 좀 소프트한 부드러운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해방전국, 해방공관에서는 그의 반대자들이, 그의 재능을 질투하는 반대자들이 그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빌미가 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초기에 장덕수는 우선 한국국민당에 입당 참여하면서 한국국민당 창당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민족당과 한국국민당이 합당한 또 한국민주당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거 내가 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당 저 당.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통폐합하는 합당하는데 열심히 또 뜨게 됩니다. 굉장히 그 부지런한 성격이다. 먼저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이미 해방 전국에서는 보성전문학회 교수직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가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당한 고려민족당과 한국국민당이 합당한 한국민주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1인자 수석 총무죠. 수석 총무가 송진우였습니다. 이 송진우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45년 8월 15일 일본 대노이가 천황이 이제 한국 선언을 했을 때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맨 처음 부른 사람이 송진우라 그래요. 송진우한테 일본 국민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치안권을 줄 테니까 조선 사람들이 좀 난동을 부려서 일본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치안에서 협조하려고 어떤 재량권을 행정권을 일부 주려고 했는데 송진우는 중국에 있는 임정요인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일본 총독부가 누구하고 협상을 했냐면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그 요운형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어떤 일정한 타협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그 수석 총무가 송진우였고, 장덕수는 미군정 담당 외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외무부장이라는 것은 주로 미군정을 상대하는데, 미군정을 상대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어를 장덕수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한국민주당의 서열상 넘버 2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성수는 어찌 되느냐? 김성수는 송진우가 암살되면서 수석 총무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합시다. 장덕수는 미군정으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부정하게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마크에서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박헌영이가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 계열에서는 박헌영이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데 해방정국에서 먼저 건국준비위원회를 해가지고 여운형이가 그 건준을 꿰차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건준을 해산시키면서 인공의 조직을 통해서 박헌영이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장덕수는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발표를 하도록 마크에서 그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냈다 하는 점입니다. 이미 이제 해방정부에서 장덕수는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의 과거의 입장을 버리고 반공 노선을 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0월에 이승만이 귀국을 했습니다. 10월에 이승만이 귀국하자 건국 추진을 위해서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이 된 겁니다. 장덕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유학할 때 맨 먼저 만난 항일 독립운동가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는 이미 안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장덕수는 이승만 박사를 자주 만나가지고 건국 이론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인물 섭외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승만은 장덕수를 만나보니까 대단한 청년이에요. 장덕수의 그 식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장덕수에 대한 신뢰를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장덕수를 지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1월 달에 약 3주 뒤에 김구와 중경의 임시정부 일행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덕수는 우려한 것이 이승만 박사의 조직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하고 김구의 임정과 어떤 마찰이 헤게모니 쟁탈 전에 권력 다툼이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덕수는 김구와 이승만 간의 협조 관계가 성립되도록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이승만 계열하고 이승만의 독립촉성회 독립촉성 중앙협의하고 김구의 임정 요인하고 마찰이 되지 않고 협조 체제로 가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독당이 미군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구의 한독당과 미군정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장덕수는 1946년 8월이죠. 임시정부 신익희가 세운 반미군정 쿠데타 계획을 미군정에 통보해서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독당하고 장덕수와의 관계, 미군정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소 냉전이 격화가 되고 또 제2차 미소 공의, 미국과 소련 미소 공의가 1947년 10월 18일 마침내 미소 공동위원회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 10월 18일 마침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2차 미소 공의의 결렬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남한과 북한은 자기 갈 길 간다. 각자 단독 정부를 세우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데 가닥이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전북의 정읍에 내려가서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던 정읍선언이 이제는 그 예언이 맞아떨어진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47년 여름도 알다시피 트루만 독트린이 있었죠. 이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이 그리스라든가 터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진영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트루만 대통령은 트루만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유럽 전쟁에 참화해서 고생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47년 여름에 있었던 이 트루만 독트린 또 마샬 원조 그런 플랜으로 해서 유럽에서 냉전이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미국을 위한 자유진영과 소비에트 진영과의 어떤 냉전이 격화되는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단독 정부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이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정세를 알기 위해서 특사 엘버트 워드마이어 중장을 한반도에 서울에 파견을 해서 실정을 알아보도록 해서 워드마이어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워드마이어 중장이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장덕수를
만났던 겁니다. 그 장덕수의 임무라는 것은 그 미군정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하고 외무부장이었으니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국 요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직접 만나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거정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두마이 중장을 만난 장덕수는 그 중장이 이 남북 한일 정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의견이 뭐냐면 남한도 이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이승만의 입장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결국은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런 발언을 들었던 뭐 신문 보도가 났죠. 그래서 한독당 청년들이 결국은 47년 12월 권총을 들고 결국은 암살을 사고로 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가장 많이 그 일본 유학이 아니라 구미 유학,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그 당시에 학문이 가장 그 발달된 나라라고 인정을 했는데 영국과 미국을 합쳐서 거의 무려 12년 12년 정도를 유학을 했던 지식인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한 인물로 서구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한 그 인물이었습니다. 장덕수가.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주로 이제 그 디플로마시, 미국의 아메리칸 디플로마시, 미국의 그 외교사를 중심으로 하신 분이지만 장덕수는 경제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굉장히 그 또 한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 가서도 공부를 해서 정치, 경제, 역사에서 서구의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했던 것이고 또 신문사 주필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해방정부에서 정치도 하면서 그러한 그 풍부한 식견을 가진 경륜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 거의 장덕수만한 인물이 이런 기록을 보면은 없었을 만큼 탁월한 인물인데 결국은 그 단독 정부를 또 시대 통치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강하게 반대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반대했다는 것을 일단 미움을 샀고 또 일제시대 때 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친일파로 또 몰렸었고 미움을 털이 박혔고 또 공산주의자에게는 배신자, 변절자로서 또 미운 털이 박혔고 마지막으로는 그 단독 정부 수립,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또 장덕수가 나서서 단독 정부,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단독 정부 건국의 방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한독당에서 청년들이 암살에 지금 그 타겟트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다면은 그 대통령 출마를 했던 1956년입니까? 그 대통령 출마했던 신익희보다도 그 굉장히 식견이 뛰어났어요. 신익희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경무국장이었던 그 조병옥 또 장택상 뭐 이런 인물도 뭐 어느 정도 뭐 유학을 일본 유학이라든가 장택상은 영국 유학했지만은 장택상 조병옥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경륜이 못지않다. 이분들의 학식과 지성 경륜에 못지않은 인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 한독당 청년들의 무모한 갬블링 모험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해방정국의 우리나라의 그 우익에 큰 마이너스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